서주라는 그 주나라 하면은 여러분들 뭐 어떤 제도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봉건제도라는 제도. 주나라가 상나라를 물리치고 나서 주나라의 왕은 이렇게 했죠. 자기 일족을, 형제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지역, 이전에 상나라 지역에 다 그 제후로서 분봉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간접 위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나라하고 상나라는 이제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발전되는 양상이 이제 좀 보이는데, 그 주나라 때부터는 청동기가 먼 지역도 상당히 다 유사해집니다. 굉장히 일관성 있게 이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 지도에 나타나는 이제 가장 동북쪽에 먼 제후국이 연나라죠. 여기가 우리 조선하고 가까웠던. 그리고 이 진나라, 여기는 위나라, 송나라, 노나라, 제나라, 그리고 이제 이 호경이라고 나온 데가 이게 이제 주나라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나급은 제2수도 낙양, 로양, 여기는 시안, 여기는 로양. 오늘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청동기가 이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서주 청동기, 서주시대 청동기의 가장 큰 핵심은요, 상하고 많이 다른 양상 하나는 바로 청동기에 새겨진 이런 명문입니다. 장문의 명문. 이 명문들, 상나라 사람들도 물론 명문을 그 청동기에 주조했습니다. 아까 우리 부호 그 명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렇지만 상나라 사람들은 명문의 어떤 그 맥락, 어떤 콘텍스트, 맥락이 들어가는 어떤 스토리가 들어가는 그런 명문을 길게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나라 사람들은 서주시대가 되면은 서주 전시기에 걸쳐서 서주가 한 270년 정도 존속을 했는데, 그 시기 전시기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명문을 만들어냅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그 상까지 포함해서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가 아마 2016년에 한 16,000점 이 정도 됐으니까 지금 한 17,000~18,000점 이렇게까지 발견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많은 이제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가 있고, 그 중에서 그런데 명문이 한 100자 이상 새겨져 있는 청동기들, 그 쓰여져 있는 청동기들은 수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0여 점 될까요? 100점에서 몇 점? 100, 200점? 이 정도 되고,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사마천이 쓴 사기 같은 역사 문헌에서 전해주지 않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은 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첫 번째가 전공,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운 기록, 자기를 드러내는 기록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전공을 세우니까 이제 왕이 상을 하사했죠.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왕명을 완수했을 때, 또 하나는 중요한 책명, 관직을 하사받았을 때, 내가 어떠한 관직을 하사받아서 왕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내리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청동기를 만든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느 집안하고 소송을 합니다. 우리가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럼 그 소송 내용을 기록해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지 분쟁 같은 게 있으면은 토지 분쟁의 결론을 또 거기 써놓기도 하고, 어떤 거는 자기 집안, 조상들의 내력, 집안의 역사를 또 간략하게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은 이 기록 자체가, 청동기라는 도구는 우리가 이제 청동 예기라고 부르듯이 제사 용구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도구죠. 그래서 명문을 보면은 대체로 그 명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명문 뒤에 특정 조상한테, 누구누구 조상 누구한테 이거는 헌납한다. 그래서 그 조상의 제사에 보통 사용을 합니다. 전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그런 양상이 뚜렷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청동기 명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정치, 사회, 종교적 맥락을 다 포함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상의 각골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못했는데요. 상나라 각골문은 종교적인 기록이죠. 제사할 때 정치인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정치, 사회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서주 청동기 근문은 이제 그런 정치, 사회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우리가 역사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상나라 근데 이제 그 서주시대 초기 청동기는 서주라는 나라가 상을 멸망시켰지만은, 상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으로는 굴복시켰지만은 문화적으로는 상나라의 요소를 그대로 다 답습해서 이어받습니다. 상나라 사람들이 쓰던 문자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그들이 상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시했던 것으로 보이는 청동기도 그대로 상나라 양식을 답습합니다. 서주 초기까지는. 이게 서주 초기 청동기들인데요. 대표적인 청동기들인데 상나라 양식을 아주 똑같이 모방해서 만듭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나라 때는 주로 청동기의 주종을 이루는 게 주기가 많았습니다. 술그릇이 식기보다. 이 사진은 지금 사실 식기가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만은 이건 좀 특이한 경우고, 주기, 술그릇을 아주 다양하게 만든 걸로 상나라 사람들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상서라는 그 서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상나라 사람들은 술을 좋아해서 망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술을 다양하게 이제 먹었던 것 같고요, 마셨던 것 같고, 주나라도 초기에는 이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서주시대 중기, 한 기원전 한 900년, 950년 이 무렵이 되면은 주나라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의 청동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게 뭐 청동기가 이름이 다 있습니다만은 이런 청동기들은 상나라 때는 없었던 청동기입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주목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두라고 부르는 청동기입니다. 콩두자. 서주시대 중기, 기원전 한 950년경에 최초로 출현을 하는데요. 이거 한번 또 자세히 보세요.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제기라고 부르는 그 그릇 있죠?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왜 우리 그 한국에서 제기하면 이런 모양을 쓰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지만은, 사실 이제 그런 제사 의례 자체가 원래 중국에서 비롯돼서 그게 변형돼서 이제 우리 한국으로 들어온 거니까, 어찌됐든 이게 서주시대에 이게만 나왔고,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건 호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다음에 서주 후기가 되면은 상나라 사람들은 많이 만들던 술그릇을 하나도 안 만듭니다. 더 이상 술그릇을 만들지 않아요. 유일하게 만들었던 술그릇은 이겁니다. 이건 서주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나, 우리 호리병 같이 생긴 호라고 부릅니다. 이건 물그릇이고, 이것도 식기고. 그리고 이제 후기가 되면은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여기는 다 전기 청동기입니다. 여기는 전기의 순기. 문양 자체가 아주 화려하죠. 이것도 조금 이제 중간에 덜 화려하게 넘어갔는데 아주 화려합니다. 그렇지만은 중기, 후기, 중후기 단계에서 후기로 넘어가면은요, 문양이 아주 단순해집니다. 단순 문양. 요거 보세요.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 자체는 도철 문양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건 완전히 추상적인 그런 그 반복되는 문양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술그릇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제사 체계가 이전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바뀌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거 역시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런 변화하고 함께 나타나는 양상이 바로 이제 이런 양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청동기를 세트로 만들기 시작해요. 서주 후기부터는 같은 청동기들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크기가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양상,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거는 4개가 한 세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상후기부터는 종도 일종의 뭐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듯 다양한 음을 내는 이런 편종이 등장을 합니다. 편종은 보통 8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 8개가. 근데 이 경우는 지금 이제 16개가 그러니까 더 복잡한 음을 낼 수 있는 16개, 8개짜리 2개로 구성된 그런 청동종인 거죠. 이게 이제 청동종인데, 사실 이 청동기는 그 종은 좀 얘기가 시간이 있으면 길게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도굴이 된 거를 상해박물관에서 사들였고, 이거는 산서성의 어느 지역, 산시성 어느 지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이거 2개는 한 묘에서. 근데 그 묘 자체가 도굴된 묘였어요. 도굴꾼들이 이 2개는 남겨놓고 이 14개만 도굴을 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홍콩 그 골동품상에서 나돌다가 상하이 박물관에서 이걸 사들였는데, 상하이 박물관에서 이 14개를 사들였고, 지금 여기 산시성 박물관에서는 이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제 같은 묘에서 나온 걸 알게 되냐면은 여기에 명문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당히 긴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서주 후기의 어떤 왕이 진나라 제후하고 함께, 진나라 제후가 그러니까 왕을 따라서 동쪽 지역을 정벌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 청동기가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게 이제 서주 후기에 나타난 큰 변화, 일종의 신분을 나타내요. 청동기의 수량에 따라서, 자기 신분에 따라서 특정인이 죽으면은 그 묘에다가 청동기를 포장할 수 있는 수량이 어느 정도 규격을 갖춰지지 않았겠나. 규범이 갖춰져서 이제 이런 양상들이 서주 후기에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헌안성의 그 객국이라는 상나라의 제후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묘에서 나왔는데 이 묘가 이제 그 객국 그 군주의 아들 묘입니다. 태자묘입니다. 근데 태자묘에는 이 청동정이라고 부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청동기가 7개죠. 그리고 이제 이 력이라는 청동기가 8개, 그 다음에 괴라는 게 6개,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종이 8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가, 그 호리병할 때 호가 4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숙이라 그랬죠. 물그릇, 반하고 화. 그리고 이것도 식기들. 두가 2개. 아주 정형화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은 제사혁명 혹은 뭐 의례혁명, 이때 의례개혁, 제사개혁 이런 게 서주 후기에 일어났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서주 시대가 되면은 상나라 때는 상후기에 그 산생뚜이, 사천성의 산생뚜이 같은 데는 상당히 독특한 청동 문명이 우리 누가 봐도 이건 상하고는 다르다 할 정도로 명확히 구분이 되는 문명이 존재했는데 서주 시대가 되면은 이제 그런 양상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지역에 있는 청동기들도 거의 중왕실 혹은 중심지의 그 청동기 만드는 양상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또 보게 될 춘추시대 할 때 보게 될 그 산시성에 있는 진나라에서 발견된 진나라 제후묘지에서 나온 청동기인데 주나라 중심지 양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헌안성, 그 응나라라는 나라 그 제후묘에서 나온 청동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산동성에서 나온 건데요. 이건 좀 특이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발견된. 근데 이거는 상당히 토착적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성이 뚜렷한 그런 청동기도 만들기도 했지만 대체로 다 중심지 양상을 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나라는 기원전 770년에 이제 771년에 서쪽으로부터의 그 침입자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하고 주 왕실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그 샨시성 시안에 있다가 왕실 자체가 루어양, 그 나급 루어양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동주시대라고 부르고 그 첫 번째 단계를 춘추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이 춘추시대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였겠습니까? 왕실은 이리 나급의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이 주라고 지금 돼 있죠? 주가 여기 있었지만은 주 왕실은 힘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명목상의 왕으로 이제 전락을 하고 여기 지금 노란색 빛깔이 들어간 나라들이 힘을 쓴 이걸 춘추오패라고 얘기하죠. 이런 나라들이 힘을 쓴 그런 시대인데 이 시기는 굉장히 사실 특이한데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상당히 동질성을 띱니다. 청동기도 그러니까 각 나라가 다 달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춘추시대 청동기는 상당히 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이 북쪽에 있던 진하고 남방의 초나라가 각축을 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하고 초나라가 청동기 그 제작도 그 선도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이건 정나라의 한 묘에서 그 정나라의 한 제사경에서 나온 그런 그 제사경이라기보다도 청동기 저장소라고 그럴까요? 그 교장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발견된 청동기인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고요. 이거 2개는 초나라 청동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은 못하지만 상당히 나름대로 독특한 대형 청동기를 만들어서 초나라가 춘추시대 때 정치적인 위상에 걸맞게 상당히 특이한 청동기를 만들었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변화는 진나라 수도 산시성 허우마라는 지역, 지금 현재 지명입니다. 그 지역에서 발견된 청동기 그 공방, 요즘으로 말하면은 청동기 제조 공장 유적이 여기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유적지에서 우리 이제 중국 청동기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이 발굴이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청동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거푸집이 있어야 됩니다. 모형이 있고 거푸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양한 문양, 이 청동기 문양만을 만든 많은 원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조그마한 원판들이. 어떤 거는 모형이에요. 그 양각으로 나온 건 모형이죠.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는 건 뭘까요? 이건 거푸집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양한 무늬만 만든 이런 원판들이 많이 발굴이 돼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산서성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호우마는 여기, 그 산서성의 이 지역인 거죠. 산서성은 여기고, 진나라의 중심지.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 청동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그 제작 과정을 상당히 좀 비교적 그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그 설명해 놓은 도안인데요. 일단 진흙으로 만들고 싶은 청동기하고 똑같은 모형을 만듭니다. 진흙으로. 이게 모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청동기를 찍어내야 되니까 그 청동기의 진흙을 이렇게 딱딱 붙여가지고 이 청동기의 모습을 그대로 찍어냅니다. 여기다가, 거푸집에다가. 그러니까 약간 물기가 있는 진흙을 거기다 쫙 붙여가지고 여기 이제 이 모양을 그대로 여기다 찍어내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그 양각이 되게, 음각이 되게 찍어내네요. 여기다가는 음각이 되게 찍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모델이 됐던 그 모델을 깎아냅니다. 이렇게 깎아내서 이렇게 만듭니다. 깎아내서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찍힌 부분은 그대로 찍혀 있고, 이 깎아낸 부분은 다 이제 밋밋해지면서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틈이 생깁니다. 이런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동기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이 틈이 생긴 이 부분에다가 그 용해된 청동기를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거푸집을 깨내면 됩니다. 깨내면 이런 청동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중국 청동기는 청동기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도 하나, 또 청동 모형도 하나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재사용을 하지 않았던 점이에요. 그냥 하나 만들어서 그냥 하나 쓰고 다 버렸어요. 지금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시 하여튼 청동기를 만드는 방식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형 하나, 거푸집 하나 만들어서 청동기 하나 만들고 갖다 버리고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때 이제 진에서 발견된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요, 최소한 문양이 굉장히 만들기 복잡하잖아요. 중요하고, 이 문양은 이렇게 원판을 만들어 놓고 청동기를 만들 때 이거는 따로 붙여가지고 반복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이 춘추시대 진나라 이전까지만 해도 똑같은 청동기는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양을 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은 공정 자체는 그것도 두 번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똑같은 쌍둥이 같은 청동기라도. 근데 이제 이 춘추시대 2단계에 들어서부터는 최소한 문양만큼은 똑같이 이렇게 이걸 사용해서 만드는 청동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라고 추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동기가 약간 더 대량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됐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지도가 중요한데, 여기 지금 이 산서성 북부의 훈위안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어떤 이 모양의 청동기가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북부 훈위안은 호우마에서 여기 거리가 600km가 넘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 보기 만리장성이 보이죠? 만리장성 쪽에 일종의 이민족, 융적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청동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청동기를 이렇게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 호우마에서 나온 그 청동기 가지고 이 부분, 지금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이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호우마 아까 그 청동기 공장, 주조 공방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이런 조각, 그러니까 문양만 만든 원판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당시에 이미 이제 호우마에서 만들어진 진나라 수도에서 만들어진 청동기를 쫙 북쪽 600km 떨어진 그 지역까지 일종의 수출했을 수도 있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이제 청동기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일종의 재화로 물물 교환하는 그런 대상으로도 사용됐을 수 있고 그런 양상들을 보여줍니다. 춘추 시대에 들어와서 가장 청동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큰 변화 중에 하나를 이걸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국 시대로 이제 중국이 넘어가는데요. 춘추 시대하고 전국 시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춘추 시대는 이제 주왕실이 무너지고 봉건 질서가 주왕실 중심의 봉건적인 질서가 조금씩 이제 와해되는 단계였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봉건적인 양상들이 그대로 좀 존속이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도 그 전국 시대는 그냥 이제 죽기 살기로 전쟁을 하는 시대였다면은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전쟁의 법도 뭐 예의 이런 걸 지키는 아직까지 큰 전쟁이 있기는 했지만은 전국 시대 같이 그렇게 예를 들면은 뭐 살상사 수에서도 전국 시대 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 그런 이제 시대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전국 시대가 되면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진이라는 나라가 그 한, 위, 조 세 나라로 분리된 시대. 그게 이제 453년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대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한 230여 년간 이 시대는 서주의 봉건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춘추 시대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가 병존을 했는데 그 나라들이 대체로 이제 7개 나라로 그 이렇게 병합이 됩니다. 전국 칠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각각의 7개 나라는 절대 군주가 통치를 합니다. 파워를 완전히 가지. 그래서 영역국가도 출현을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하는 그런 영역국가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군주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이제 7개 나라가 서로 상쟁을 했죠. 전쟁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대명 자체도 그 영어로는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Warring States Period 이렇게 얘기합니다. Warring. war는 전쟁이죠. 전쟁하는 시대. 전쟁하는 나라들의 시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전쟁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와중에 국가는 발전을 거듭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도시들도 많이 생겨나고.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각 나라마다 경쟁 시스템에 들어가니까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을 하게 되고 각 나라에서 그 인재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개인이 부각이 되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이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고 또 발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제 중국 역사상 그 일종의 뭐 추구 시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중국의 토대가 이제 만들어진 시기를 전국 시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양상 중에서도 문화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발전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국 시대 사람들이 만든 사유체계, 사상의 발달일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좋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그런 사상을 우리가 제자백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시대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사상의 황금 시대다. 그리고 그 사상 자체가 이제 우리 한국까지 포함한 일본도 포함한 동아시아 정신 문명의 토대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국 시대가 되면은 이전하고는 또 상당히 다른 청동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전국 시대 청동기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예술적 미를 추구한 화려한 청동기들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청동기는 제사를 위한 기물로서 아름답게 만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걸 과연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청동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사 도구로서 그냥 조상한테 제사를 아주 소중하게 최대한도로 지내기 위해서 이 기물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 장인들이 이걸 예술품으로 생각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100% 장담하기가 어려운데 전국 시대부터는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게 예술품으로서의 청동기 그런 양상들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전국 시대의 재밌는 양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전국 칠웅
전국 칠웅의 지도죠. 역시 초나라가 이제 남방에서 큰 나라로 발전을 했고요. 남방에서 청동기가 발전을 했고, 이 서쪽에 있던 진나라, 이 지금 한위조는 원래 또 다른 진나라에서 갈라진 나라고, 이 진이 나머지를 다 집어삼켜서 이제 기원전 221년에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상당히 독특한 청동기들을 만들어냈던 시대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제 전국시대 청동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을 하나 들자면은 아주 화려한, 이때부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옛날식 청동기도 안 만들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때부터 청동기는 이제 굉장히 컬러풀해집니다. 이거 보세요. 다양한 그 보석류가 상감이 된 돌이나 그 뭐 금을 상감하기도 하고, 도안 자체도 상당히 모양도 다양해집니다. 화려한 상감이 이제 그 청동기에 그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투조식, 속이 비치는 그런 청동기 양식을 또 만들어냅니다. 청동기 자체가 이제 그 이제 기존의 양상보다는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미를 추구한다 그럴까요? 내가 즐기기 위한 그런 모양, 그런 모양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청동기의 양상이 전국시대부터 이제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전국시대, 춘추시대부터 그런 양상이 나타나는데 전국시대에는 이제 더 본격적으로 청동기에 새기는 문양 자체가 그림인 시대가 옵니다. 그림. 여기 그림을 그래요. 문양을 새겼는데 이거 다 그림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우리한테 그 당시 어떤 그 사회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지금 아마 이게 사천성, 쓰촨성에서 발굴된 그런 청동기로 추정하는데요. 이 지금 층층마다 다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제일 위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지금 화살 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살을 싸고 있는 그 궁술대회 하는 거죠. 두 사람이 활을 싸고 있죠. 한 사람, 오른쪽 사람은 다 쌌고 왼 사람은 이렇게 겨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이건 뭘까요? 이거는 그 당시 그 중국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양상인데요. 뽕나무 채취하는 겁니다. 뽕나무로 이제 그 뽕나무를 채취해가지고 우리 옷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뽕나무 채취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여성분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줍고 있는 그런 양상들. 이것도 지금 다 공술대회의 연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두 번째 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거는 일종의 연회, 축제, 뭐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그런 양상들을 그 형상화해 놓은 그런 그림인데요. 이 지금 아래쪽에 이거 보면은요, 여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지금 편종을 연주하는 겁니다. 종을 연주하는 거고, 여긴 지금 북이 있습니다. 북을 연주하는 장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은 뭐냐면은 사냥 모습입니다. 사냥하는 모습들을 그대로 형상화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은 뭘까요? 세 번째 라인은 전쟁 모습입니다. 그 씬 자체가 이제 바뀌죠. 전쟁으로 바뀌어서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걸 타고 뭘 합니까? 공성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을 올라가고. 이건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 이건 더 재밌습니다. 이건 뭘까요? 밑에. 이건 수군입니다. 배를 타고 공격을 하고, 이 육지에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들. 배 타고 두 배가 전쟁을 하고 있고. 이건 이제 동물 도안으로 이제 동물 모양으로 마지막 이 아랫부분, 이 맨 아랫부분이죠. 동물 모양. 이런 이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상당히 화려한 청동기를 이제 전국시대 때 또 다른 양상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듯이 예술품으로서의 청동기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이런 것들, 이건 왜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목적이 제사일까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뭐 용도가 있었겠죠, 이것도.
이게 무슨 뭐 받침대로 쓰이기도 하고 뭐 그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조형미를 위해서 만든 게 좀 아니라고 부정하기, 그게 아니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양상들이 이제 전국시대 이런 조각품에서는 뚜렷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사실 전국시대 건 아니에요. 그 한나라 때 만들어진 겁니다. 한나라 때 한 기원전 한 1세기, 2세기경에 나온 건데, 이게 박산로라고 부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백제 금동향로인가요? 그거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백제 거보다는 한 400~500년 연대가 빠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이게 만들어지고 백제까지 이제 전파됐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은 이제 청동기를 가지고 이제 또 다양한 다른 것도 만들어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게 또 동전입니다. 동전. 참 이것도 그 동전 자체도 사실 이제 전국시대 때 많이 만들기는 했지만은 춘추시대부터 계속 그 동전을 사용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동전은 상당히 이것도 재밌는 양상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포패라고 먼저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 포는 이게 이제 진나라 계통의 나라들, 삼진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한위조라는 나라에서 주로 썼던 주나라 계통, 주나라에서도 쓰고 그런 이제 그 당시 화폐였는데, 동전이었는데, 이거는 농기구에서 유래한 걸로 그렇게 봅니다. 농기구 양상. 그래서 초기에 발견된 이 동전은 상당히 크고 무거워요. 그리고 여기다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홈이 파져서 여기다가 나무만 꽂으면은 실제로 도구로 활용할 수 있게. 그게 돈으로도 그 당시 이제 물물 교환할 때 돈으로도 쓰였던 그런 양상들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은 화폐로서의 기능이 강해지니까 이제 농기구로서의 기능은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명문이 새겨져 있잖아요. 이런 명문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발행처입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요? 도시 이름이라든지 이제 이런 중요한 사항들 여기 이제 써놨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건 도패. 돈은 칼도자입니다. 화폐는 화폐할 때 패자고, 이게 이제 중요한 도패죠. 여기도 지금 3개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보면은 아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명도전이라고 그렇게 들어봤을 텐데, 이것도 역시 도구에서 발전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칼이죠, 칼 모양. 실제로 칼로 사용하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돈으로 발전을 한 건데, 이거는 주로 연나라하고 제나라 지역에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나라에서 만든 지금 이런 도패에는 실제로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이걸 이렇게 명도, 이렇게 명도라고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명도전이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불렀던 거죠. 연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도 연나라 사람들이 있었던 명도전이 좀 발굴이 되죠. 그래서 이제 서로 교역을 하고 그런 흔적을 알 수 있는데요. 이미 이제 전국시대가 되면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이런 동전을 사용했던 것 같고, 또 이런 원전, 이제 원래 동전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전국시대 위나라 같은 나라들 중심으로 이런 청동기도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서 이제 동전을 많이 이제 유포하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이제 전국시대 때 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내가 크게 다루지는 않았지만은 도장도 청동으로 많이 만듭니다. 그거는 이제 여기서 뺐습니다만은, 이런 양상들이 이제 가장 잘 표출된 전국시대 청동기가 가장 흥미롭게 발견된 사례 중에 하나로서 한 묘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데요. 그 묘가 바로 후베이성 아까 우한 지역에서 멀지 않은 후베이성에 있는 쇠이저우라는 수주, 우리 한국 발음은 수주입니다만은 쇠이저우 시에서 발굴된 증후을묘라는 게, 이게 1979년인가 발굴이 됐을 텐데, 증후는 뭐냐면 증나라 이름입니다. 증나라 제후 을의묘라는 겁니다. 증나라 제후 을의묘. 왜 그러냐면 이 묘가 대형 묘가 발굴이 됐는데, 여기
있는 청동기에 새겨진 명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증나라 제후 의례묘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고, 이 묘가 만들어진 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433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대형 묘예요. 여기 보면 알 수 있죠. 이 묘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이렇게 개미같이 이렇게 보이고 큰 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묘의 특징은 전국시대 후기 이제 남방에서 전국시대에 발견된 그런 묘인데요. 이렇게 묘가 확실히 구획이 나눠져 있다는 점입니다. 네 구획으로. 그리고 네 구획이 다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전국시대 후기가 되면은 아마 생시 공간으로서의 묘, 자기가 살았던 그 생시 공간을 축소해서 묘를 만들지 않았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진시황릉은 그게 이제 정확하게 반영이 된 그런 양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죠. 근데 이 증후을묘에서도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는 동쪽이니까 동실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이겁니다. 이 증후을의 그 관하고 첩들의 관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부장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이거는 이제 서실인데, 그 서실에서는 이거 첩들 묘입니다. 이거는 첩들 관입니다. 같이 묻힌 첩들 순장된. 그리고 이 북실은 뭐냐면은 일종의 무기고 역할을 했던 그런 건데요. 무기들하고 이제 어떤 청동기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중간실이고,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예악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예하고 악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궁전이 있으면은 궁전의 정 가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의례도 지내고 풍악도 울리고 그렇게 하는 공간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이게 그 사진, 복원된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는 근데 주종을 이루는 그 부장품들이 다 악기들입니다. 이제 종을 걸어놓은, 여기도 다 악기들이죠. 다 악기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악기, 타악기 다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 예악궁에서 핵심을 이루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건 또 다른 각도에서 찍은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증나라 제후 을이 썼던 증후을 편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도 많은 명문이 새겨 있어서 이게 이제 증후을이 사용했던 편종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종 숫자만 해도 64점입니다. 아마 지금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대의 유물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보물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편종이 발견되고 나서, 그리고 이 편종은 지금 고대 그 시대하고 똑같이 연주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중국에는 이 편종 전문가들, 음악만 하는 그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 편종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재밌는 거는 이 편종 발견되고 나서 이제 중국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가끔 중국 유물을 가지고 와서 순회 전시를 하는데, 자기들의 그 보물들을 서양이라든지 일본, 유럽, 미국 이런 다양한 지역에 보내서 순회 전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국에 가 있으면서 중국 문물 전을 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 증후을 편종, 이건 워낙 중요한 유물이니까 이게 발굴이 되고 나서 중국에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은 해외로 반출해서는 안 되는 유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증후을 편종이 바로 그 넘버 원입니다. 그 1번. 굉장히 중요하니까 값을 이거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유물인 것이죠. 그리고 이 증후을묘에서는 또 많은 청동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오른쪽에 이 사람이 이제 유골을 가지고 복원한 증후을의 얼굴 모습인데, 한 40대 중반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증후을 묘에서 나온 기물 중에 가장 화려한 게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화려해요. 투조식으로 만든 증후을 반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반이고 이건 준. 이게 이 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하나가 세트로 이루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기물인데요. 투조식으로 구멍이 뽕뽕뽕 뚫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얼음 빙자를 쓰고 빙감이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감은 이제 이 그릇 이름입니다. 근데 이건 용도가 뭐였냐면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은 이 초나라 지역은 상당히 더운 지역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냉장고 역할을 한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집에 냉장고가 아직 없을 때니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김치 같은 걸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그때는 이제 집들에다 샘이 있었죠. 샘물이 있었고 샘물은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김치통을 이렇게 줄에 매달아 가지고 샘물 속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다가 먹을 때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김치 조금 꺼내다가 다시 내려놓고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일종의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빙이라는 거는 아이스, 얼음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이제 과일이라든지 뭐 넣어놓고 시원한 물 속에 담가놨을 거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좀 시간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증후을묘에서는 이렇게 이제 아까 편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동기가 발견돼서 당시 이제 전국시대 때 청동기의 발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나아갔는지 그걸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양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이제 남방의 양상이죠. 북방은 어땠을까요? 북방도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비파형 동검하고도 또 관련이 있고, 이 지도가 이제 북방 초원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이 왼쪽, 이 지역이 이제 청동기가 제일 먼저 발전한 지역이죠. 페르시아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초원 지역을 거쳐서 그 지역에서 만들어진 청동기들이 상당히 일찍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들 중에서 이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중앙아시아가 제국이 출현한 건 좀 늦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된 청동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지금 왼쪽이 중앙아시아 청동기인데 이 지역을 통해서 중국으로 유입된 것들도 있었을 테고 반대로 중국계 또 이 지역으로 간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서 하나 특징적인 거는 초원 지역에서 중국을 내다보면 만리장성이 이렇게 작습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보인다는 점이죠. 여기 지금 이게 만리장성이죠. 주로 초원 지역에서는 초원 사람들은 동물이 굉장히 중요했죠. 유목을 해야 되니까. 특히 말을 형상화한 이런 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물들. 그리고 청동 그릇들. 좀 규모가 작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그릇들을 이 사람들도 만들었고 이제 다양한 청동기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활한 초원 지역을 다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청동기를 들려면은 그건 바로 이 청동검일 거예요. 비슷하게 생긴 청동기들을 상당히 광활한 지역에서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청동복이라고 부르는 청동기, 그릇도 있었고, 이 동물 양식, 동물 중심. 이것도 다 동물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이걸 애니멀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북방 문화, 북방 청동 문화 하면은 애니멀 스타일,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청동검 위주. 그런 맥락에서 우리 여기 나오는 비파형 동검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파형 동검은 중앙아시아 초원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달했던 동검 문화의 동쪽 끝에서 일어난 그런 유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는 중국식 청동기는 한나라 때가 돼야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낭랑이 세워지고, 낭랑군이 평양에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중국식 양상들이 많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하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북방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하고 산발적인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의 통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221년에 이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 전국시대 후기 진이 중국을 통일한 시점, 한나라로 이제 진나라는 16년 동안 존속하고 빨리 멸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한제국이 또 들어서는데 이 시기는 이제 여기 쓴 대로 청동기가 쇠퇴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이제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더 많이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좀 이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청동기를 워낙 잘 만들어서 잘 사용하다 보니까 한대까지도 청동기를 많이 만들어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한 시대가 되면은 이제 청동기를 만드는 기술도 약간 좀 쇠퇴하고 철기가 더 중요해지고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강하잖아요. 철하고 청동하고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동이 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급속도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진의 통일 와중에 우리가 이제 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지만은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진시황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진시황릉의 평면도입니다. 이게 봉분인데요. 이 봉분이 크기가 350m 곱하기 345m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죠? 거대하죠? 이집트 피라미드가 보통 한 150 곱하기 200 정도 됩니다. 그것도 대형이지만은 절반밖에 안 되죠. 이집트 피라미드는. 물론 이제 시대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묘 중에서 가장 대형 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이 묘역이, 봉분이 여기 있고 묘역이 내벽, 외벽으로 이렇게 나눠졌죠.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이 내벽의 길이가 1335 곱하기 560m. 상당히 크죠. 외벽은 무려 2165 곱하기 940입니다. 여기 2km가 넘는다는 거예요. 묘역 하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면은 더 뚜렷해집니다. 지금부터 약 2200년 전에 살았던 중국 역사상 가장 독특한 인물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진시황제죠. 당시에는 황릉을 아주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봉분과 발굴해낸 유물들 뿐이지만 모두 다 2000여 년의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죠. 봉분의 직경은 약 350m고 높이는 50m 정도입니다. 그 주변에서 40여 년에 걸친 발굴 작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무덤과 많은 배장갱들을 발견했습니다. 봉분 밑 땅 속에 진시황제는 진귀한 보물들을 함께 묻었다. 청동 마차. 이것은 진시황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 가는 영혼의 여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황제의 영혼을 모실 동반자들도 있다. 600마리 이상의 말들이 이 거대한 무덤에 함께 묻혔으며 시종의 형상을 한 토용들이 말의 무덤을 굽어보고 있다. 죽어서까지 황제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황실에서 기르던 진귀한 동물들까지 함께 묻었다. 각각의 건물들은 거대한 황릉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곳이다. 후손들이 제사를 지낼 사당이 있고 제사에 참석할 손님들을 맞기 위한 건물도 있다. 56평방킬로미터의 땅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할애됐다. 30년에 걸쳐 70만 명이 동원돼 완성한 황릉이다. 각각의 용경은 지하 미술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은 무희와 고기의사 토용이다. 황제를 지키는 말과 병사의 토용도 있다. 진귀한 물건들 외에도 황제의 후궁과 자제들까지 황제와 함께 순장했다. 충성스러운 병사들의 토용이 묻힌 병마용은 능원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처음 진시황릉을 찾았을 때 2200년 전에 살았던 위대한 황제시여, 이곳에서 편히 쉬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지만 사실 그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비바람을 맞으면서 계셨어도 아무것도 모르시겠죠.
하지만 진시황제가 남겨놓은 유산은 오늘날의 중국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또 사상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진시황릉의 능원의 봉분 꼭대기입니다. 저 왼편에 병마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용갱이 발견됐습니다. 이 지금 동영상을 보고 진시황릉의 그 크기, 그리고 그 안에 묻혔을 다양한 부장품들, 아마 그리고 거기에 청동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진시황릉의 봉분은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죠. 거기 내용이 지금 어떤 유물이 들어있을지, 그거는 이제 발굴을, 그 주변만 그동안 이제 발굴한 거고, 거기는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높은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좀 이제 후대에 밀어놓고, 지금도 이제 외국 그 독일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동기도 많이 썼고, 그때는 철기도 많이 썼는데, 진시황이 이제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여러분들 다 아는 대로 여러 가지 이제 통일 정책을 편 것 중에 도량형 통일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부터는 그 전국적으로 상당히 그 이제 같은 그 양상의 그 무게라든지 사이즈가 같은 도량형 기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첫 번째 거는 이제 일종의 그 청동 저울추죠. 권이라고 불렀던 저울추예요. 다 무게가 다 같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써져 있는 한문은 뭐냐면은 진시황제가 이제 도량을 통일한다는 그 조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칙을 써서 이제 사람들한테 야 이제 다 이걸로 써라 이제는 우리 7개 나라가 다 도량형이 달랐으니까 그게 불편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로 통일하자 하는 이런 추를 만들었고요. 이거는 보통 이제 양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을 따지는 거죠. 양을.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 이것도 역시 이제 조칙이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조칙들을 넣어서 그릇을 가지고 이제 그 어떤 그 쌀이라든지 곡물들의 양을 그 재는 그 도구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 이후의 한대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다양한 청동기들이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또 그 철기한테 이제 그 자리를 내주고 그때부터는 이제 철기 시대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한 2000년 동안 하나라 때부터 그 하나라가 실존했는지 여부는 아직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하나라에서 진나라 때까지 청동기의 핵심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하고 싶은 얘기를 상당히 많이 못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상나라만 가지고 해서도 한 2시간 해야 되고 각 시대별로 이렇게 한 2시간씩 해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제 중국 청동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맛보기 정도로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이 강의를 들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중국 고대 문명이 그 당시 동아시아의 그 중심 센터로서 상당히 화려하게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고대 문명의 정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다양한 청동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동기를 통해서 그 청동기를 향유했던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양상들이 그 시대에 다 창출이 된 겁니다. 우리 아까 서두에 내가 얘기했듯이 그 19세기까지 우리 조선의 지식인들은 고대 중국에서 나온 문헌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걸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 우리 선조들은 조선시대까지 선조들은 우리 동아시아 문명, 한국, 일본까지 다 포함한 베트남도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제 조금씩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체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으로서 고대 동아시아 문명의 요람으로서의 중국 고대 문명, 청동기를 기반한 중국 고대 문명을 수용하고 그거를 찬양하면서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이제 중국적인 걸 추구하고 중국 학문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세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민족주의 사상이 보편화되면서 중국은 멸시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전락을 하게 됐지만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중국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정근대 역사나 그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고대 중국 문명, 중국 고대 문명의 이해가 필수적이고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핵심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청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청동기를 그냥 중국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기보다는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공동유산, 우리가 다 향유할 수 있는 공동유산으로서 향유의 대상으로서 중국 청동기를 우리가 이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도 또 그걸 즐기려고 거기서 그 미적인 기호를 찾고 그 당시로서는 그게 이제 가장 하이테크였잖아요. 고대의 하이테크 문명이었던 중국 청동기를 알려고 노력을 하고 거기서 역사도 공부하고 또 이제 우리 한반도에도 끼친 영향들, 동아시아 전체에 끼친 영향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청동기 하면 비파용 동검을 가장 우선적으로 떠올리는데 그것도 물론 이 비파용 동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새로운 걸 밝히려고 노력하고 그 유래를 따지고 이런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도 오히려 이제 그 이면에 그 너머에 있는 비파용 동검보다 너머에 있는 중국의 중원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청동기들을 같이 여러분들도 공부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만의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인류 전체가 그 서양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중국 청동기를 연구하듯이 그런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인 어떤 기호 대상으로도 삼을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중국 청동기를 알고 여러분들이 지식의 폭이 더 넓어지고 그걸 통해서 더 지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